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 댓글이요,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너무 조금밖에 못 드렸는데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갖고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는요,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KBS에서 추첨을 해주셔갖고요, 밑에 명단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은 금방 되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댓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그래서 300개 더 넘는 거 보느라고 제가 거의 밤새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도 보면 또 많은 분들이 공개 강의를 갖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BS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갖고 한번 공개 강의 가져갖고 우리 오시면은 같이 한번 뵙고 제가 인사도 드리고, 우리 또 방송에서 또 조금 못할 수 있는 이런 아웃사이더한 얘기들, 이런 거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주부터는 우리가 전번 주까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재테크 강의는 아니었었는데요. 현재 이런 생존 시대에 어떻게 자기 자산을 방어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생존하고 위험을 회피할 것인가, 이걸 갖다 중심으로 꾸며봤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나가는 한 5-6 강의는 이전까지 했던 강의보다는 조금 좀 더 깊이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는 안 하고요. 제가 여러분 강의를 어렵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경제 실력 있는 사람이, 제가 경제 박사도 아니고요. 다만 요번 주부터 뭐가 되느냐, 우리 현재의 위기의 본질을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닥쳤던 위기의 본질이 어떤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IMF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갖다 준비했습니다. IMF 기억나시죠? 근데 IMF 때랑 지금의 우리 위기가 근본적으로, 자, 뭐가 제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 IMF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는 거죠. 거꾸로 기본적인 공통점은 뭔가, 이거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이 네티즌들이 우리가 제일 유머 있으시고 아주 재밌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박찬호가 여러 번 뭐가 되었어요. 옛날에 호투했고 지금은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1 있었고 2가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박세리가 우승했고 박인비가 우승했고 서태지가 컴백했고 서태지가 재컴백했습니다. 저랑 여러분 연배가 같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허정무가 국가대표 감독을 했고 지금도 역시 후정무가 국가대표 감독이다. 그래서 네티즌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공통된다, 이런 유머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유머고, 우리 경제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각 개별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구장을 딱 갔는데 야구장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재밌게 야구를 보려고 일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야 돼? 다 일어서야 돼요? 다 일어서야 되죠? 굉장히 불편하죠. 자, 앞에 있는 개별 경제 주체는 무슨 적으로 행동했어요? 합리적으로 행동했죠. 하지만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똑같이 예를 들면 공항이 닥쳤습니다. 자, 경기 공항이라는 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뭘 늘려줘야 돼요? 소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소비를 늘려요? 당장 남편이 잘릴지 모르는데 아내는 장에 가서도 여러분 물건을 조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오히려 더 뭐 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The Paradox of Savings. 못 쫓아오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써드리면요, The Paradox of 뭐가 된다? Saving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saving이라는 게 뭐예요? 절약이죠. 절약의 무슨 설이다?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절약을 했지만 결국 경제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절약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절약의 역설처럼 개별 경제 주체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경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 뭐가 되느냐?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the fallacy of, 자, 그 다음에, 자, 스페링 중요하지 않아요? 컴포지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지 마시고요. 자, 알고서도 안 쓰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시면 자, 가보겠습니다. 뭐가 될까요? 구성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펠러시가 오류니까 구성의 모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건 올바른 경제 태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경제 위기가 빠졌다. 뭐부터 사셔야 돼요? 아니에요. 금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가 금이 메리트가 있죠. 금은 안전선호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불안해지면 금을 사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 특수성을 생각해 보셔야죠. 뭐 사셔야겠어요? 예. 이전까지 제가 뭘 가르친 거예요? 센스 있게 가셔야죠. 그렇죠. 내가 말씀드린 게 5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채권, 그 다음에 제가 금, 원자재,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이거 5개 말씀드려서 거기엔 없죠. 그거보다 더 빨리, 여러분, 실제로 IMF 터졌을 때 강남의 부자들하고 서민들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죠. 물론 그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큰 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서민들은 여러분 전부 다 뭐 했습니까? 금모운동에서 금 다 내놨죠. 그때 부자들 전부 다 뭐 샀어요? 너무 쉽잖아요. 달라.
한번 한국은요, 경제 위기가 대외 변수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위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무슨 중심의 구조다. 수출 중심의 발전 전략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가 취약해지면 한국 경제가 취약해지면은 안으로부터 흔들려 버리면 뭐가 돼야 됐습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IMF와 지금의 기본적인 공통점 다 뭐가 흔들린다? 환율이 흔들리죠. 다른 나라보다 덜 흔들려요. 훨씬 더 빨리 폭발적으로 흔들려요. 한국의 외화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그게 우리 경제 규모에서 그렇다고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변동환율 제도를 가져와서 지나치게 시장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달러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팍 변합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가장 큰 공통점이 뭐가 된다? 자, 여러분 뭐가 됐어요? 환율이 제일 눈에 띄죠. 900원에서 IMF 때 얼마 갔어요? 1,900원 갔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랑 절친한 친구가 유학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내가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달러를 못 봤었거든요. 시중은행에서. 그래서 제가 명동 가서 1달러 2,000원까지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IMF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유학을 갖다 계속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도 여러분 얼마 갔어요? 910원에서 얼마까지 갔었다? 1,600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2배 뛰는 나라는요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단시간에 환율이 2배 뛰는 것이 이게 바로 뭐다? 공통점이죠. 한국은 어떤 경제 구조가 가지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이건 간단한 거죠. 수출 중심의 구조이면서 그 다음에는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그러면 세계 경제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너무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분의 정치를 이렇게 막 지지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지지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며칠 전에 정말 깜짝 놀라서 우리 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삼가 조의를 표하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국가꽃 한 송이 얹혀 놓고 왔습니다. 저도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그거 터지고 나서 바로 뭐 했습니까? 북한이 뭘 쐈어요? 핵미사일 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독일 옆에 프랑스가 핵미사일 쐈다고 문제됩니까? 문제될 거 없죠. 미국 위에 캐나다가 핵미사일 쐈다고 세계 경제가 위기가 되지 않지만 한반도에 지정학적 특수성이 물려있죠. 한반도에 지정학적 특수성이 물려있는 데다가 수출 중심의 구조죠. 그럼 대외 변수에 굉장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은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럼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바로 뭐다? 환율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 장기적으로 10년 뒤에 우리 10년 주기설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뭐가 되다? 우리 폴 크루먼이 요번에 뭐라 그랬어요? 폴 크루먼이라는 사람이 뭐합니까?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친구인데 저는 그분을 갖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저도 경제학 책을 썼는데 제 책은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다른 건 아니라 제가 그분은 나를 라이벌로 생각을 안 해도 저를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 여러분 가보겠어요. 근데 그 크루먼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요번 경제 위기가 만약에 위기로 반영되지 않으면 2018, 2019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2019년에 더 큰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가르쳐 드리면 아는 건데 제일 먼저 가서 달러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여러분 제일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를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에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뭐 했어요? 폭락했죠? 이 당시에 800포인트에서 얼마? 277포인트까지 여러분 박살났었습니다. 자, 그럼 2008년에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반토막이 팍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과 주가가 흔들리는 게 한국 경제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주가의 어느 나라 경제든지 위기에선 폭락을 하는데 우리는 특히 무슨 중심으로 간다? 환율 중심으로 폭락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IMF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어요. IMF 때도 우리 경제 튼튼하고 맨날 떠들었고 지금도 튼튼하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럴 만한 근거를 가지는 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나오죠. 그 당시에 외환보유고가 얼마였다? 35억 불이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국가도 발행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달러 채권을 왕창 발행했는데 IMF 때 다 돌아온 걸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거예요. IMF라는 게 별게 아니라 외국에다 여러분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근데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빌려온 거죠. 대신 뭘 발행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갚을 게 하고 신나게 뿌렸는데 외국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달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모르겠다, 배째라.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BJR 말고요. 그건 제가 쓰는 용어고요. 왜 제 용어를 쓰십니까? 이제 제 강의에 완전 몰입되셨군요. 그렇죠. 모라토리움은 뭐냐면, 자, 요것도 요것도 여러분 용 한번 공부해보고 갑시다. 자, 우리 경제는 아는 만큼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대화할 때도 얼마나 편해집니까? 하나는 우리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줬는데,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한글 사랑하기 때문에 외국은 안 씁니다. 그러면 이 모라토리움은 뭐냐면 지불유예예요. 정확하게는 지불유예. 야, 좀 이따 갚을게. 이게 모라토리움이에요. 좀 이따 갚을게. 지금 당장, 나 배쨘다? 배쨘다가 뭐가 된다?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디폴트를 고려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디폴트 했던 나라가 전적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디폴트를 선언을 했죠. 근데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안 갚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 이것도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겁니다.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디폴트를 못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한국은 디폴트가 어려울까요? 예? 그렇죠. 이거 딱 나오시잖아요. 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자원이 많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내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 째고 나서, 몰라. 그냥 니네랑 안 놀아. 나 혼자 밖에서 먹고 살게. 얘는 땅이 많은 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린 가진 게 있어야 디폴트 선언하죠. 가진 게 있어야 디폴트 선언하죠. 니네랑 거래 안 해? 나 혼자 먹고 살 거야. 없잖아요. 아내가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 팔 일 있어요. 우리 팔 수 있는 건 여러분 뭐가 돼요? 사람밖에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디폴트를 못 선언하는 거예요. 왜? 계속 그래도 거래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버렸던 거예요. 그때 누가 다가온 겁니까? 국제구제금융이 다가온 거죠. IMF가. 돈 빌려줄게. 우리가 뭐래요?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조건이 뭐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조건이 뭐야 하고 여러분 따졌던 애가 걔 이름이 저랑은 개인적으로 좀 친한 친구입니다. 편지도 몇 번씩 주고받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뒤책임 제가 지나요. KBS가 지지? 자, 누가 된다 여러분? 가이트너라는 친구입니다.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얘가 우리나라 IMF에 와서 철저한 조건을 내세웠죠. 망해가는 기업 지원하지 마. 딱 나오죠. 자, 노동시장 유연하게. 노동시장 유연화가 말이 좋아서 유연하지.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해. 노동자들 왕창 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IMF 이후에 뭐가 터졌어요? 대량 해고가 터졌죠. 그게 우리나라 시금 현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가이트너가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야, 종금사 다 문 닫아버려. 오케이? 은행들 부실, 자, 국가가 책임져. 우리가 돈 빌려줄게. 많이도 안 빌려줬어요. 200억 빌려, 큰 소리 이빠이 치고. 받아들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불종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면 이 IMF도 여러분들 또 아는 거냐면 밤새도록 말씀드리고 싶어요. IMF에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맨날 IMF 얘기하면서 여기는 결정적으로 미국이거든요. 왜? IMF는요 의결권이 지분에 따라 있습니다. 주식회사처럼. 그러니까 IMF는 세계 각국이 다 돈을 낸 거겠죠.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15%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분을 15% 이상 갖고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미국. 그래서 미국의 뜻에 반하는 IMF 정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이 뭘 행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왜 IMF 욕을 해? IMF 욕을 해? 미국하고는 다른 건데 아니에요. 미국이 거부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IMF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정리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경제 규조가 10년 사이에 확 바뀌어 나간 겁니다. 그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바뀌어나는지. 자, 어쨌든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IMF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때랑 지금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때 외환보유고 얼마였었다? 35억 불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거의 아직도 2천억 불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위기 터질 때 2,600억 불에서 쭉쭉쭉 내려가서 1,900억 불까지 내려갔다가 요새 무역수지 흑자되면서 다시 2,000불 좀 넘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건 기업 부채 비율이죠. 우리 여러분들 특히 젊으신 분은 잘 기억 못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재벌들 욕할 때 다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재벌이 부자야? 저 사람 돈이 어딨어? 다 은행 빚 갖고 한 거지. 정정이 뭐가 잘났어? 국가에서 돈 빌려주니까 그 돈 갖고 한 거지. 이병철이가 뭐야? 아버지가 경상도 지주였으니까 그렇게 돼. 제가 왜 계속 이병철 삼성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불러주시질 않으셔서 그래요. 제가 불러만 주면 가서 딱 무릎을 꿇을 텐데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 기업 부채 비율이 424%였거든요. 이건 세계적으로 제일 높았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계 탑을 치는 게 많아요. 이 당시 IMF 터질 때 우리나라 한국의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424%는 건 뭐냐면요. 자, 자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플러스 뭐가 돼요? 자본 플러스 뭐가 돼요?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자산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자산 중에서 무슨 비율이 많아야 돼요? 자본 비율이 높아야지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부채 비율이 424%라는 건 자본은 100원밖에 없는 놈이 빚을 424원 내서 뭐예요? 뭐 하고 있다? 424원 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기업 어떨 땐 좋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땐 더 좋을까요? 뭐가 낮을 때? 그럼요. 금리가 낮을 땐 굉장히 좋죠. 하지만 뭐가 올라가면 죽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죽죠. 여러분, IMF 때 IMF가 우리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무슨 정책?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24%, 26% 이랬어요. 채권 할인율은 46% 이따위였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24%, 25%니까 자, 이 부채 갖고 있는 애들 괜찮아요? 죽어나요? 죽어나죠. 마탱이 쭉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때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급속한 무슨 조정? 구조조정으로 갔던 거예요. 오케이? 이게 IMF와의 여러분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한국이 여러분 거꾸로 이번에는 부채 비율이 제일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망하는 국가 중에서 일부 은행과 대기업은 누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습니까? 국가. 그때 여러분 유행하던 용어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돈 대준 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공적 자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IMF에 논란이 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적 자금을 갖다 약 150조를 만들어서 이걸 일방적으로 뭐 하고 대기업하고 금융기관에다 쏟아 밀어준 겁니다. 근데 공적 자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에다 확 몰아줬죠. 그래서 은행에다 확 살려주고 그 다음에 대기업 확 밀어줬죠. 그러면 대기업은 이 돈을 갖다 받아서 일단 위기를 넘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노동시장이 유연화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규모로 구조조정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규모로 구조조정 쳐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나와서 그때 다 뭐 했어요? 다 닭집 차렸잖아요. 다 닭집. 그때 제일 늘어난 게 닭집 아니에요? 이서방 양념 통닭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읊어볼까요? 안동찜.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닭집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죠? 자영업자의 시대가 됐던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많은 자영업자가 몰락해갔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대. 그게 바로 뭐예요? IMF 이후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기업의 부채 비율이 몇 프로다? 92%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딱 바라보시면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아, 위기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환율로부터 다가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폭락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가 됐다? 외환이라든가 기업에 기본적으로 부채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오히려 자, 외환은 여러분 뭐를 바라보시면 돼요? 국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외환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가 돼야 됐어요? 기업이죠. 그런데 국가나 기업은 예전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IMF 때를 다시 얘기하는데요. 왜 IMF를 자꾸 얘기하느냐? 우리가 IMF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건 일본과 IMF입니다. 일본과 IMF가 이번 위기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죠. 왜? 일본은 바깥인데 지금 위기랑 우리가 굉장히 잃어버린 10년에 지금 앞목에 서 있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반면에 IMF는 우리의 과거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종합하면 쉽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IMF는 맨날 IMF가 뭐라요? 외환위기다, 외환위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발 위기라는데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외환위기였다면요. 일본도 맛이 갔어야죠. 지금 위기하고 차이점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괜찮아요? 완전 마탱이 갔어요. 마탱이 쭉 갔죠. 일본 쭉 마탱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은? 일본은 여러분 뭐가 되었어요? IMF 때 끄떡 없었습니다. 약간 흔들리겠지만 문제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위기는 아니다 벌써? 외환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만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큰 위기를 맞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럼 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문제가 맞았느냐? 자, 볼 것도 없습니다. 무슨 위기였다? IMF는 바로 무슨 위기였다? 재벌 위기였습니다. 왜? 재벌들이 우리 부채 비율이 높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업은 부채를 언제 집니까? 기업이 여러분 돈 빌릴 때 언제 돈 빌려요? 그럼요. 설비 투자할 때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 왕창 424%가 됐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무슨 투자를 왕창 했었다? 설비 투자를 엄청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왕창 하면 수요가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 그럼 무슨 과잉에 들어가요? 공급 과잉. 그럼 뭐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공황. 그거예요. IMF의 본질은. 왜 IMF를 갖다 자꾸 외부로부터 들어옵니까? 그러면 내부적인 반성이 없죠. 그럼 책임 주체가 여러분 재벌이 면피하잖아요. IMF는 분명히 재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공적 자금으로 살렸으니까 누가 된다? 재벌의 위기를 국민의 돈으로 한 게 IMF예요. 누가 뭐래도 그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삼성이 불러만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하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뭐다? 이건 자, 웃자고 하는 얘기. 가슴속에 이 분노를 삼킬 수가 없군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요새 제가 분노하는 일이 많아갖고요. 자, 뭐가 된다? 이거는 설비 투자 과다에 따른 기업 파산입니다. 그게 정확한 얘기다. 그래서 이건 내부로부터의 위기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재벌식 선당 경영체제가 몰락해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벌은 살아남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제한 인원 고용 축소. 그 다음에 아주 뭐예요? 극도의 내핍 경제.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유보율이 엄청 높다고 그러죠. 기업의 유보율이라는 거는 장사하고 남은 돈을 재투자 안 하죠, 요새는. 오케이? 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놓는 거예요. 언제 까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량 재무 구조를 달성하는 원인이 됐던 거죠. 자, 이거를요, 한번 구체적인 현실적인 숫자로 한번 봐보자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요것만 딱 바라보면 IMF와 지금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민적 감각으로 금방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무슨 업자로 나와 있죠? 자영업자. 이게 한국은 굉장히 재밌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보통 한 30% 나오거든요. 주변에도 자영업이 많죠. 근데 유럽 선진국은요, 전체 인구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낮은 데는 6%, 7% 나와요. 좀 높은 데가 1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30%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보면 한국 경제가 금방 눈에 띄는 건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IMF 터지고선 자영업자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럼 IMF 터지고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늘어났다?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가 됐다? IMF 터지고 나서 재벌들이 구조조정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전부 다 닭집 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서 여러분 이 닭집에서 실패한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사모님이 나오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러. IMF 터지고 나서 오히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뒤에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주부하다가 전부 다 보험 외판업으로 나오셨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확 높아진 겁니다. 저희 집도 사실 개인적으로 IMF 때 완전 맛이 가버린 집이에요. 저희 형님도 큰 사업 하실 때 넘어가셨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수능 준비할 때 굉장히 쇼크, 상처 많이 받았던 때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영업자 추이인데요. 요때 자영업자 추이를 딱 바라보시면 또 금방 알 수 있죠. 자영업자가 여러분 뭐였다? IMF 때 확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다? 이건 결국 누구의 위기였다? 대기업의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위기가 바로 뭐였다? IMF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딱 보시겠죠. 자, 이건 지금 누구의 위기다? 자영업자가 확 줄어들고 있죠. 왜? 다 망해서 도태되잖아요. 주변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은 어떻대요? 죽기 아니면 뭐 미치겠대죠. 10개, 9개 중에 정말 미치시겠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저도 자영업 때 해봤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된다? 이건 누구의 위기다? 그럼요. 가게의 위기다. 이게 여러분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갖다 멋있게 한번 표기하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 IMF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위로부터의 위기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 위기는 뭐다? 아래로부터의 위기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건 뭐만 보시면 알게 되면 뭐 금방 나오지만 가계 저번에 제가 잠깐만 표로 보여드린 건데 총 부채 증가율을 보면 됩니다. 가계 총 자산에서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소득의 1.4배죠, 가계가. 이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내가 2천만 원을 버는데 가계 빚은 3천만 원이에요. 1.5배쯤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현재 위험 수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자, 대기업에 얘기해서 옛날엔 누가 뭐가 올라갔을 때 기억나죠? 이때 대기업도 뭐가 무슨 비율이 높았다? 부채 비율이 뭐였다? 높았다. 그럼 지금은 가계가 무슨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높죠. 그죠? 그럼 이 가계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기가 두 가지 국면으로 전개되면 가계는 끝장납니다. 어떤 방향과 어떤 방향? 하나, 금리 인상이죠. 여러분 얘네 왜 죽었어요? 똑같이 금리 인상돼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상되면 여러분 가계가 박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오는 부동자산이 여러분 811조가 떠돌아다닌다는데 제가 저거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우리에게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했을 때 항상 우리 총자산을 갖다 제가 뭐 했어요? 위험 회피해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뭐다? 결국 지금 위기를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채를 줄이자예요. 그 말이 나오시는 이유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대부분이 뭐가 되냐? 위험을 회피하자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부채를 더 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건 정말 자기가 재테크에 자신 있고 금융 전문가가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부채 왜 대부분 왜 가져왔어요? 뭐 살라고? 그럼요. 땅 살라고, 아파트 살라고, 부동산 값의 폭락.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몰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이 위기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값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계부채가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럼 아래로부터 위기가 파산돼 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IMF와 현재 위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IMF는 위로부터 위기였다면 현재 위기는 아래로부터 위기다. 이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가계 부채 비율이라든가 가계 소득 증감률이라든가 지금 가계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 부채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한국 경제에서 가장 내부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은 기본적으로 내부로부터 위기가 온 거고요. 이번 위기는 다르죠. 어디의 위기다? 외부의 위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7년도 역시 외부의 위기였다면 일본도 여러분 맛이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박살났다는 이유는 재벌식 부채 비율이 높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거꾸로 자, 이번 위기는 뭐가 된다? 내부는 상당히 어땠어요? 나름대로 건강했었죠. 우리나라 여러분 IMF 이후에 그나마 5대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정말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장치산업이랑 쉽게 쫓아오지도 못해요. 왜? 장치산업이랑 한꺼번에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나름대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원래대로 이런 경제 위기만 없다면 다음에 주력 산업으로 뭘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가고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로 바뀌었죠. 왜? 지금 위기는 뭐다? 외부의 위기죠. 전 지구적인 여러분 강타에 떨어진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을 때 제가 이거 전문 시간에 여기서 한 건가요? 아니, 자, 여러분 뭐가 되느냐? 한번 문제 맞춰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맞춰보세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가장 힘들어진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한국. 어느 나라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한국, 코리아? 코리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네 나라 중에서 혹시 들어보셨다면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 볼 것도 없죠.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럼 제가 30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는데 중국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을까요? 2등은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 3등은 일본. 제일 드충격 받는 건 EU입니다. 왜 그럴까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3분이면 끝납니다. 이게 왜 외부로부터 위기냐는 걸 그걸 명시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브프라임 그다음에 무슨 사태다? 이게 모기지론 사태거든요. 서브프라임 여러분 스페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건 뭐였어요, 여러분? 부동산 담보 대출이거든요. 프라임은 뭐 좋다는 뜻이고 서브는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야? 미국의 빈민은 나쁜 표현이고 뭐라 그럴까요? 저소득층 무슨 대출이죠? 담보 대출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망가진 건 미국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여러분 얼마나 쉬운 건데요, 경제가.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미국을 층을 4개로 나눠봅시다. 상류층, 그 다음에 중상층, 중하층, 그 다음 무슨 층? 그 다음에 하층. 미국 애들은 여러분 소비해요, 안 해요? 미국은 수출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한 나라죠. 미국은 뭐만 한 나라예요? 소비만 한 나라예요. 아주 단적으로 우리 반에서 여러분 메이드 인 USA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 카메라 어디 거예요? KBS 거 말고요. 월드가 어디냐고요? 왜 그러세요? 정신 차려주세요. 당연히 KBS죠. 여기가 SBS나 MBC겠어요. 케이블TV에서 새로 오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카메라 어디 거냐고요. 소니 일본 거잖아요. 여기는 물건들 다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아니면 우리 선생님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의 대부분은 중국제잖아요. 왜 그러세요? 말레이시안산 면티, 인도네시안 청바지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뭐 어때요? 저는 영국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신분 차이는요, 쉽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생님, 지금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금방 이해되셨나요? 금방 쫓아오면 되죠. 이거는 누가 소비한다? 그럼 딱 나오잖아요. 이건 중국 애들이 샀던다고요. 이건 한국 애들이 샀어. 이거는 어디? 한국 제품이고요. 이건 어디 제품? 일본 제품이고요. 이건 어디 제품? 유럽 제품이잖아요. 되게 쉽죠? 되게 쉽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어디가 제일 박살나겠어요? 중국.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중국이 왜 제일 어려워지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나라들 중에서 수출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대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대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것도 우리 한번 시리즈 가봅시다. 중국, 과연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나중에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였었다? IMF는 내부로부터의 위기였다면 지금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위기다.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를 알고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뒤로 가보시면요. 자, 뭐를 가보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 정부가 여러분 집권을 했습니다. 그죠? 뭘 하면서 집권했어요? Yes! We can!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정말 yes, we can인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지, 이 위기를 오바마 정권의 정책을 따라가면 정말 yes, we can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기에서 아주 취약했던 국가가 있었죠. 아이슬란드. 그들은 왜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굉장히 굳건하게 버틴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 노르웨이. 얘네들은 이렇게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는지.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렇게 한번 전망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당첨자 여러분 눈에 띄시죠? 제 책 자그마한 성이지만 5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드릴 거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바로 경제 공부 시작해갖고요. 멋진 우리 알면 여러분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으시니까요. 저와 함께 저 믿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더 멋진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